자, 오늘 수업은 교재 13장에 있는 그 생산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비용이란 무엇인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과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과 관련된 개념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 또한 이제 비용에 있어가지고 단기 비용과 또 장기 비용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라 어떤 단기 평균 총 비용과 장기 평균 총 비용과의 관계를 같이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서 내용들은 이제 기업과 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산업조직론이라고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조직론이 뭐냐면은 어떤 가격과 어떤 생산량에 관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들이 직면한 어떤 시장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는 게 산업조직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기업은 당연히 어때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저기 이제 그죠? 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쵸? 요즘에 이제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나오는 또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업의 어떤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이제 그죠? 기업의 목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책들도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 당연히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말하는 이윤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총 수입에서 거기에 따른 총 비용을 뺀 것이 이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총 수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을 이제 총 수입이라고 하고, 그럼 총 비용은 뭐겠어요?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투입한 모든 요소 시장의 가치를 총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윤은 당연히 총 수입에서 그 총 비용을 뺀 것이 이윤이 되겠죠. 그쵸? 가지고 이제 총 수입은 이제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산출량에 그 제품의 판매 가격을 곱하면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수입과 총비용은 아까 같이 언급한 것처럼 총수입은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을 총수입이 되는 거고, 그쵸? 제품의 산출량과 곱하기, 그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격이겠죠. 이 가격을 곱한 게 이제 총수입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총 비용은 뭐겠어요?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투입한 모든 요소 시장의 가치를 이제 총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총 비용은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투입하는 모든 요소의 시장 가치를 이제 여기서는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쵸?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을 했다면은,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그쵸?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대학이 관련된 기회비용과 같이 뭐 취업에서, 그쵸? 내가 받을 수 있는 뭐 이득이라던가 수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비용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따르는 모든 기회비용을 우리가 이제 기업의 생산비용, 그러니까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겠죠. 여기 이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을 말한 것처럼 어떤 책이라던가 가계부에다가 내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어 라 가지고 그 명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시적 비용은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해요. 반면에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은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는 요소 비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는 요소 비용을 말하는데, 우리 같은 이제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비용을 계산할 때 암묵적 비용까지도 포함을 시켜요. 하지만 이제 회계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그 장부에다가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이 명시적 비용만을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이 명시적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회계학자하고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든가 비용의 컨셉이 서로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명시적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현금 지출이 필요로 하는 요소 비용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암묵적 비용은 뭐예요?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는 요소 비용이에요. 그렇죠?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는 요소 비용이 암묵적 비용이에요. 그 사업에 투입되는 어떤 금융 자본의 기회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억이 있었는데 이 5억을 내가 내 사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연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필 공장을 짓고 하는데 내가 5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만일 그 5억이 연필 공장을 짓는데 투입하지 않고 내가 은행에 넣어놨던가,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금리가 5%인 뭐 은행 금리에 넣어놨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친구한테 그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어때요? 그 빌려준 거에 따라서는 어떤 이자라던가 은행에 넣는 것 같으면은 어떤 이자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수입이 발생할 수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하기 때문에 총 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까지가 이제 포함된 것을 경제학자들은 총 비용이라고 이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제학적 이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기회 비용을 뺀 금액이 경제학적 이윤이에요. 경제학적 이윤과 같이 비용을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이라고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 이윤은 뭐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죠.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뺀 금액이 경제학적 이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반면에 회계학적 이유는 뭐예요?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만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장부에다가 명시할 수 있는 현금 흐름만 있는 이 제품 이것만을 뺀 금액을 회계학적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암묵적 비용까지도 고려를 하는데 회계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암묵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명시적 비용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경제학자가 보는 기업에서는 총 수입이 아까 같이 경제학적 이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고 또 명시적 비용까지 해가지고 이런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기회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회계사가 보는 기업들은 어때요? 아까 같이 얘네들은 현금 흐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회계학적 이윤에다가 명시적 비용만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암묵적 비용은 안 들어있죠. 여기 암묵적 비용이요. 총 수입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 수입을 경제학자가 보는 관점하고 회계사가 보는 관점은 서로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경제학자는 기업을 분석할 때 모든 기회비용을 고려해가지고 하는 반면에 회계사는 어때요? 명시적 비용만 고려해요. 따라서 경제학적 이윤과 회계학적 이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그 경제학적 이유는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기회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그쵸? 반면에 회계학적 이유는 총 수입에서 그 명시적 비용만을 뺀 금액을 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어때요? 이제 생산함에 있어가지고 생산함수를 보는 거예요. 생산 요소와 투입량과의 산출량의 관계죠. 물건 어떤 것들을 같이 연필을 생산한다 했을 때 생산에 관련된 함수를 보게 되면 생산 요소 투입량과 산출량과 관계를 보는 거죠. 생산 요소를 이제 어떤 연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자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노동이 들어갈 수도 있죠.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보통 모든 변수를 좀 단순하게 위해 가지고 자본 생산 요소 투입을 갖다 이렇게 자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동 그죠? 이거를 이제 보통 해가지고 어떤 산출량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이죠. 이게 생산함수가 되는 거고 한계 생산물이요. 그죠? 여러분들 한계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가지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그때 창출되는 이제 산출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사람을 한 명 더 5명이 썼는데 6명을 가지고 한 명 더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산출량의 증가물을 우리가 이제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수학으로 표기하게 되면은 그 미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가지고 또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이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요소에 있어가지고 한계 생산물이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이게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한두 명의 학생이 이제 화장실을 청소해요. 그럼 어때요? 이제 청소 도구가 많기 때문에 얘들이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라고 이제 10명의 학생들이 투입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청소할 수 있는 도구도 그죠? 부족하고 얘들이 어때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물 가지고 막 장난치고 하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더 깨끗해지는 그 현상들이 한두 명 했을 때보다 더 안 좋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 생산 문제 체감의 법칙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빵 공장이 있는데 빵 공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빵을 막 오븐에다 구워요. 하게 되는데 처음에 공장에 있어가지고 10명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분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그 빵 공장에 이제 100명이 투입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리 도구도 부족하고 그죠? 어수선하고 뭔가 이제 계획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이 했을 때 그 투입 빵 생산량보다는 어때요? 이제 더 그 증가분이 더 적은 거죠. 이렇게 한기 생산물이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창출되는 산출량의 증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빵을 했는데 한 명이 일가지 빵을 1시간에 일가지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같이 이제 100명이 빵 공장에 투입되게 되면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빵의 개수가 이제 8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한기 생산물이 감소했죠. 그죠? 그러니까 한기 생산물량으로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할 때 그 요소의 한기 생산물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한계 생산 그 체감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와 이제 어떤 생산 함수와 총 비용 관계를 본 거예요. 과자 공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됐더니 근로자 수가 이제 1명, 2명, 3명, 6명까지 쭉 증가했어요. 했더니 한 명에 투자했을 때 과자가 얘가 50개를 만들었어요. 그쵸? 근데 2명을 했더니 90개를 만들었어요. 3명 했더니 과자를 120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4명을 했더니 140개 그 다음에 5명을 투입했더니 150개를 만들었고 6명을 투입했더니 155개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뭐예요? 여기서 그쵸? 50에서 0을 빼니까 어때요? 50이죠. 그쵸? 2명이 투입돼가지고 했더니 과자 생산이 90개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1인당 만든 거 어때요? 90에서 50을 빼니까 40이죠. 그쵸? 또 40에서 또 이제 120에서 90을 빼니까 30, 140에서 120을 빼니까 20이요. 노동의 이제 한계 생산물이요. 한계라는 것은 아까 지금 미분을 말한 거다 쓰죠. 어떤 조그만 마지막 단위의 어떤 마지막 단위의 변화를 말한 거고 어떤 그래프 나타나는 그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했더니 사람이 투입되면 투입돼서 어때요? 이제 아까 같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오히려 감소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한계 생산 차감 법칙이 발생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이런 것도 발생한 거고 공장 비용은 어때요? 이제 공장에 내가 이제 렌트를 했을 거니까 공장 임대비가 나가겠죠. 임대비는 고정 비용이니까 매달 30달러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없어도 어때요? 공장 비용으로 30달러 나가는 거고 그다음 어때요?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해도 공장 비용은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상관없이 이제 30달러씩 나가는 거예요. 그쵸? 인건비는 어때요? 내가 한 명당 10달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 안 하게 되면은 인건비는 없겠죠. 반면 내가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10달러, 그 다음에 2명을 투입하게 되면 20달러, 3명을 투입하게 되면 30달러 인건비는 쭉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과자 공장이 있어가지고 총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총 비용은 공장 비용 플러스 인건비요. 공장 비용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공장 비용 여기 있죠. 공장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인건비겠네. 여기 인건비겠죠.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30달러가 되는 거고 30 플러스 10이니까 40달러. 그 다음에 30 플러스 40이니까 70달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과자 공장에 있어서 생산 항수와 이제 총 비용 관련된 그래프를 나타낸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자 공장에 있어가지고 생산 함수와 총 비용 곡선이요. 그렇죠? 당연히 어때요? 이제 보게 되면은 X축에는 근로자의 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산출량 같은 경우는 과자가 시간당 과자의 생산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 수가 쭉쭉 증가하면 함수가 어때요? 이제 과자에 있어가지고 생산 함수는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원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곡선이 수직으로 쭉 이렇게 45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허리가 굽은 것처럼 이쪽에 굽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생산물을 체감하기 때문이야. 그쵸? 사람들이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좁은 공장에서 사람들이 더 혼잡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장이 혼잡해지니까 오븐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움직임에도 제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아까 같이 뭐 10개씩 만들었었는데 어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어때요? 이제 만드는 개수가 뭐 5개, 4개가 떨어지잖아요. 하기 때문에 생산함수가 이렇게 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축이 산출량이에요. 총 비용인데 산출량이고 총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총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어떤 공장이 협소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쵸 많이 만들지 못하니까 총 비용 어떻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더 많은 비용을 넣어야겠죠. 그쵸? 아까 같이 어떤 공장을 좀 크기를 좀 크게 준다던가 아니면은 그쵸? 뭐 오븐 같은 것들로 장비들도 많이 구입한다던가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주의에서는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이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이제 더 많이 투입을 하겠죠. 하다 보니까 총 비용 곡선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증가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좌측에 있는 생산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과자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 수와 또 제품 생산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가로축에 표시된 근로자 수는 그 아까 나왔던 그 박스 그림 있죠? 거기에 있는 제1열의 수치를 그대로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에 표시된 제품 생산량과 같은 표는 또 제2 아까 앞장 페이지에 있던 열의 수치를 표로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림에서 투입된 근로자 수가 증가할수록 생산함수가 더 평평해져요. 그죠? 이것은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림 B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총 비용 곡선은 제품 산출량하고 총 생산비의 관계를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축에 표시된 산출량은 아까 앞전에 있던 그 앞페이지에 있는 그림 열의 수치이고 또한 총 비용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수치를 제가 전부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것은 한계 생산물에 체감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원인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한계 생산물에 체감하기 때문에 이런 곡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요소의 한계 생산물이 그 줄어드는 현상을 말해요. 그쵸? 이게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 물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작업장이 이제 혼잡해진 상태가 되면은 또 과자를 더 생산하려면은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해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총 비용 곡선이 우측으로 상향하는 급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 고정 비용, 산출량의 증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비용이죠. 픽스된 코스트죠. 고정 비용이고 가변 비용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변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산출량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비용이에요. 됐고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합을 우리가 이제 총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저기 과자 공장 같은 경우도 내가 과자 공장을 그죠? 그 공장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30달러 있어가지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 비용이죠. 그죠? 근데 가변 비용은 뭐겠어요? 내가 이제 같이 과자를 많이 생산해요. 그럼 또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재료비라던가 뭐 설탕이라던가 또 그죠? 뭐 원무제재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변 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을 하겠다고 한번 봐볼게요.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커피 산출량이 이제 하나, 둘, 셋, 내가 10가지 쭉 증가하고 있어요. 하게 되면은 거기 관련돼 가지고 총 비용은 뭐예요? 고정 비용 플러스 가변 비용이죠. 그쵸? 가지고 내가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커피 관련돼 가지고 그 숍을 이제 내가 어떤 건물에서 이제 스타벅스를 하고 있어요.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뭐 이렇게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내야겠죠. 고정적으로 이제 3달러 이제 임대료를 매월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고정 비용이 되겠죠. 되고 그 다음에 가변 비용은 뭐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제 커피를 만드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만드니까 커피를 만들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뭐 원부자재라던가 뭐 설탕이라던가 뭐 그 원료 원두라던가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쭉 내용들이 나오겠죠. 가변 비용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두 개를 이제 총 비용이니까 이걸 더하겠죠. 그죠? 이게 더하고 그죠? 이걸 더하게 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산출량에 따라 가지고 나누게 되면은 그죠? 관련된 평균 이거는 평균 고정 비용이니까
이 평균 고정 비용 나누기 수량 나누겠죠. 비용을. 그쵸? 평균 가변 비용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 가변 비용을 이 수량 나누겠죠. 그쵸? 하게 되고 총 평균 비용은 뭐겠어요? 총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하고 가변 비용이 합이니까 총 비용이죠. 이 총 비용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수량 나누겠죠. 그쵸? 그러니까 3.3을 1로 나누니까 3.3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평균 총 비용을 그쵸? 또 이제 이렇게 그 수량 나누게 되죠. 그럼 같이 이렇게 1.3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 개의 비용은 뭐겠어요? 비용의 증가분이죠. 그쵸? 비용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얼마만큼 증가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적인 비용이니까 그쵸? 이런 것들 우리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산출량, 그 다음에 총 비용, 고정 비용, 가변 비용, 평균 고정 비용,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 그다음에 평균 총 비용이 가지고 한 개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스타벅스 커피숍을 하다가 했을 때 딱 보겠죠. 아 그러면은 이런 걸 한 명도 투자했을 때 한 개의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를 고려했을 때 내가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알바생을 내가 고용하는데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가? 5명을 고용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4명을 고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4명까지 했던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개의 비용이 가장 체계적이 됐어. 근데 5명을 하려고 넘어가니까 오히려 한 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쵸? 어차피 이제 내 수익이 더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4명까지만 고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이라던가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산출량, 총비용, 고정비용, 가변비용, 평균 고정비용, 평균 가변비용, 그다음에 평균 총비용이라던가 한 개 비용들을 고려해가지고 적정히 수익이 극대화되는 포인트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조달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총 비용 곡선은 갈수록 증가하죠. 그쵸?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는 산출량과 어떤 시간당 커피 잔수를 나타내는 산출량이고 여기는 이제 총 비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총 비용 곡선은 갈수록 증가를 해요. 그죠? 아까 같이 말한 것처럼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 간의 어떤 이제 분업을 시킨다던가 업무를 조정시키고 아니면 또 이제 아까 같이 뭔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매장을 만든다던가 하기 때문에 총 비용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커피숍의 총 비용 곡선인데 여기서는 가로축에 표시되는 산출량을 아까 표에 있었던 저 일렬에 이제 수치를 넣은 거고 그다음 세로축에 표시되는 총 비용 같은 경우도 앞장에 있었던 그 그래프에 있는 저기 박스에 있는 표 수치를 넣은 거예요. 해가지고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 비용 곡선이 기울기가 급해지는 것은 한계 생산물이 이제 체감하기 때문이야. 그쵸? 아까 같이 이제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산출량이 있어가지고 그걸 증가한 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출량이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총 비용 곡선이 그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평균 비용하고 이제 그런 관련된 비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평균 비용이니까 앞에다 평균만 붙인 거예요. 그죠? 고정 비용에다가 평균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고정 비율을 산출량 나눈 거. 그죠? 고정 비용을 이제 산출량 Q로 나눈 거예요. 평균 가변 비용이니까 뭐예요? 가변 비용을 이제 산출량 나눈 거예요. 그쵸? 그런 거고 평균 총 비용이니까 앞에 평균만 붙은 거거든요. 총 비용을 이제 산출량으로 나눈 수치예요.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총 비용은 비용 뭐겠어요? 당연히 픽스된 고정 비용하고 또 가변 비용하고 둘이 합한 것을 이제 우리가 평균 총 비용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고정 비용은 산출량의 증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가변 비용은 산출량의 증감에 따라 그 변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균 총 비용은 총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 평균 고정 비용은 고정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은 가변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비용 같은 경우는 산출량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총 비용이 그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개 비용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 비용은 총 비용의 변화량을 산출량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개 비용이라고 해요. 알겠죠? 아까 이제 한 개 비용이니까 MC죠. 한 개 비용은 아까 같이 총 비용의 증가분이니까 우리 증가분을 때 델타를 써서 표현할 때 증가분을 어때요?
그 수량의 증가분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이제 그죠? 한계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계 비용은 산출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총 비용의 증가분을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하고, 총 비용의 변화량을 산출량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수식을 나누게 되면 같이 에버리지 약자죠. 평균 총 비용 토탈 코스트를 그 토탈 코스트를 이제 수량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MC니까 한계 비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토탈 코스트의 증가분을 수량의 증가분 나눈 게 우리가 이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곡선 같은 경우는 그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쵸? 가지고 우상향하는 한계 비용 곡선이 나타나게 되죠. 그쵸? 같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오른쪽으로. 이 경우는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보통 U자 모양의 평균 총 비용 곡선으로 나타나요. 가지고 평균 토탈 코스트는 그쵸? 에버리지, 그쵸? 평균 가변 코스트를 평균 이제 그쵸? 고정 코스트로 더한 것을 나타내요. 가지고 그 AFC 같은 경우는 산출량의 증감에 따라서 감소해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과 그죠? 이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출량의 증감에 따라 감소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ABC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산출량의 증감에 따라서 상승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물건들을 많이 찍어내고 사람도 많이 투자되고 하다 보니까 그죠? 평균 가변 비용은 갈수록 그죠? 상승하죠. 가지고 U자 모양은 그죠? ATC가 그죠? 에버리 토탈 코스트가 최소화 되는 점에서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그죠? 근데 초기에는 아까같이 규모 경제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 곡선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아까같이 한계 그 체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제 생산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그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끝단에 가서는 그 규모의 그 불경제가 같이 그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아까같이 U자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그 규모 경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규모 비경제가 발생해가지고 비용 곡선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가지고 보통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곡선 같은 경우는 그렇죠? 효율적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평균 총 비용이 그 최소화되는 산출량 수준이 그렇죠? 효율적 생산량이죠. 평균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산출량 수준이 이제 효율적 생산량이죠. 그쵸? 기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때요? 이제 그쵸? 총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의 관계를 보겠을 때 보통 이제 한계 비용을 MC죠. 그다음에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니까 평균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MC 곡선이 약같이 평균 토탈 코스트보다 작을 때 같은 데는 평균 총 비용이 하락하게 돼요. 반면에 이제 MC가 그죠? 평균 토탈 코스트보다 크게 될 때는 한계 비용이 더 크게 될 때는 평균 총 비용이 그 상승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따가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총 비용 곡선의 그 최저점에서 교차하고 이 점이 이제 최적이 되는 거죠. 한계 비용 곡선은 당연히 평균 총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이제 교차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극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그걸 나타낸 거죠. 보게 되면은 MC 곡선은 그쵸. 한계 코스트는 빨간색 곡선 같은 경우는 쭉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평균 총 비용 곡선이죠. 그쵸. ATC니까 ATC가 같이 쭉 그쵸. 규모 경제 때문에 쭉 감소하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예요? 평균 고정 비용이죠. 평균 고정 비용은 규모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쭉 해가지고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ABC 같은 경우도 같이 그쵸. 꾸준히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 요칙을 그쵸.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쵸. 사람을 더 많이 수입하고 사람과 업무를 조정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같이 저기 이렇게 뭐 설탕이라던가 원부 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AVC 곡선은 같이 이제 증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그림을 다 같이 커피숍이라고 지금 가정했잖아요. 해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커피 생산이 그 증감에 따라서 한계 비용도 증가죠. 그죠? MC 곡선도 커피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것은 이제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자 모양의 이제 평균 총 비용 곡선이죠. 그죠? 여기 ATC죠. ATC가
U자 모양이죠. 자, U자 모양이 발생하는 것을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 총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고정 비용의 합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 비용이 산출물이 여러 단위 분산됨으로써 평균 고정 비용은 계속 감소해요. 반면에 이제 한 개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평균 가변 비용은 산출량에 따라서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ATC는 뭐예요? ATC는 AVC하고 AFC 합이죠. 그러니까 평균 고정 비용이 이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평균 가변 비용은 얼마큼 있어요? 이만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하고 이 녹색 부분을 두 개 합하게 되면은 어디가 돼요?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2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2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그렇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둘이 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나온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에버리 토탈 코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떤 가변 비용하고 고정 비용의 합이니까 AVC하고 AFC 합이 이제 ATC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찍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그림에서 보듯이 커피숍의 평균 총 비용 ATC는 평균 고정 비용 AFC, 평균 가변 비용 AVC, 그다음에 한계 비용 MC를 지금 곡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특징 같은 경우는 산출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비용도 증가하죠. 산출량이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MC도 같이 한계 비용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총 비용 곡선은 U자 모양이에요. 그쵸? 아까 ATC 같은 경우는 U자 모양이죠. 그쵸? U자 모양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은 최저점을 통과해요. 그쵸? 같이 한계 비용 곡선 같이 곡선은 아까 같이 ATC의 최저점을 통과한다는 거죠. 최저점을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최저점이죠. U자 곡선에서 U자 곡선에서 이 최저점이 여기잖아요. 이 지점을 이제 MC 곡선이 아까 같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죠. 그쵸? 이게 MC 곡선이고 이게 총이니까 ATC 곡선. 평균 총 코스트 비용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전형적인 비용 곡선을 보게 되면은 아까 같이 이제 그쵸? 그 산출량의 증감에 따라서 한계 비용은 궁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평균 총 비용 곡선은 아까 같이 U자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총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총 비용 곡선의 그 최저점을 이제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기업의 어떤 비용 곡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의 경우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생산이 증가할 때 처음에는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다가 한참 지난 뒤에 체감을 해요. 그 결과 이제 곡선들은 그림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데 한계 비용과 평균 총 비용이 얼마나 이제 하락하였다가 상승하는지 거기에 따른 것들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을 보게 되면은 기업은 장기 비용 곡선보다 그 단기 비용 곡선도 서로 틀려요. 가지고 단기에는 고정 비용이 크지만은 장기에는 가변 비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기업은 단기보다 장기에 많은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단기 비용 곡선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 완만한 U자 모양이 돼요. 반면에 그 단기 비용 곡선 같은 경우는 장기 비용 곡선과 접하거나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장기 비용 곡선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 이제 완만한 U자 모양을 해요. 근데 단기 비용 곡선 같은 경우는 장기 비용 곡선과 접하거나 그 위에 위치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빨간색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적인 비용의 곡선을 말한 거고 이 파란색에 있는 것은 그 단기를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짧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규모 경제에 의해 가지고 비용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다시 규모 있어가지고 불경제가 발생해가지고 치고 올라가요. 중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떤 그 규모 경제에 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내려오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죠. 그죠? 장기 같은 경우도 그죠? 치고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가지고 기업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요. 하기 때문에 어떤 총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비용이 감소하다가
근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그죠?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또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가지고 곡선이랑 같이 이런 U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중에는 다시 올라가는 것들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장기에는 고정 비용이 가정 비용이 되므로 단기 평균 총 비용 곡선은 장기 평균 총 비용 곡선과 이제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계속 규모 경제를 말하는데 규모 경제라는 것은 그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장기 평균 총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렇죠?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 평균 총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규모의 불경제는 뭐냐면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장기 평균 총 비용이 그 상승한 현상, 그러니까 반대죠. 규모 경제 반대죠. 규모의 불경제니까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 평균 총 비용이 상승한 현상, 이걸 규모의 불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은 장기 평균 총 비용이 산출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죠. 아까 그 표에 있어가지고 규모 경제 발생하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발생하고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했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본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규모의 경제란 것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 총 비용이 하락한 현상. 규모의 비경제는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 총 비용이 상승한 현상. 그렇죠? 규모에 대한 수익 불견은 장기 평균 총 비용이 산출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현상을 우리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파트인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개념적인 컨셉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해가지고 내용들 설명을 드리면은 명시적 비용은 아까같이 그쵸? 아까같이 이제 회계 장부에다 명시하는 거예요. 현금이요. 그러니까 현금 지출에 필요한 요소 비용을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은 뭐예요?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는 비용.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정 비용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들어간 비용이죠. 산출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공장을 임대해 가지고 내가 스타벅스를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한 달에 50만씩 내요. 임대료를. 이런 고정 비용들. 가변 비용은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원료라던가 산출이라던가 원자재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고용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내야겠죠. 이런 것들이 산출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 총 비용은 아까같이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합이겠죠. 평균 고정 비용이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수량 나누겠죠. 가변 비용도 마찬가지로 가변 비용을 이제 수량으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산출량을 우리가 수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Q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눈 것들이고 평균 총 비용은 그죠. 총 비용을 또 산출량 나눈 거예요. 산출량 Q로 나눈 거예요. 그죠. 한계 비용은 이제 중요한 용어죠.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사람을 이렇게 2명에서 3명을 한 단위 더 추가시킬 때 거기다는 총 비용의 증가분. 한계에 대한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내가 사람을 한 단위 2명을 3명 더 추가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커피잔을 하나 두 개 더 이렇게 더 많이 만들어가 더 이렇게 공장에다가 커피숍에다 넣어줬을 때 발생하는 거기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산출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총 비용의 증가분을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계 비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은 당연히 기업의 목표는 뭐겠어요? 이윤을 극대화하고 요즘은 아까같이 이제 기업이 단순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 ESG 해가지고 어떤 이제 뭐 사회 공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그쵸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기업의 형태를 분석할 때는 생산의 모든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등은 명시적 기회비용이지만 또 기업주가 또 그쵸 내가 사업을 안 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아주 내가 한 달 연봉, 아니 1년 연봉을 4천만 원을 받아요. 그럼 그것도 해야 내가 이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업주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일함으로써 포기하는 임금 등을 암묵적인 기회비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지고 경제학적 이유는 이런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개념이고
다음에 이에 반해 회계학적 이유는 오직 어때요? 암묵적 비용은 반영하지 않고 장부에 기재하는 현금성, 명시적 비용만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비용은 그 기업이 생산 공정을 반영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기업의 생산 함수는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평평해지는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을 보인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할 때 기업의 총 비용 곡선을 기울기는 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기업의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고정 비용은 산출량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비용이고 가변 비용은 산출량이 변할 때 변동하는 비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총 비용에는 그 두 가지 비용 개념이 있어요.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이고 한계 비용은 산출량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총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기업의 형태를 분석할 때는 총 비용과 한계 비용 그래프가 유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형적인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급해져요. 반면에 평균 총 비용 곡선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하락하지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항상 평균 총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같이 U자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최저점을 통과한다는 걸 배웠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비용은 분석 기간에 따라 가지고 좌우가 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단기에는 고정적이지만 장기에는 같이 가변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따라서 기업이 생산량을 변화시킬 때는 평균 총 비용은 그 장기보다는 단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는 같이 규모 경제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해요. 생산량이 증가하고 여러 사업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뭉치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업무를 다시 재분장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행정적 요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 볼 거예요. 그래서 경쟁 시장, 뭐 과정 시장, 뭐 완전 경쟁 시장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경쟁 시장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들이 있어서 이윤 극대화와 또 경쟁 기업들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설정이 되고 또 어느 포인트에서 이제 어떤 가격을 설정하고 하는지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할 거고 그다음에 경쟁 시장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완전 경쟁을 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 돼서 잘 버티는 기업들은 시장에 남겠죠. 근데 이걸 또 못 버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퇴출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학습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어요.